짧은 시간 동안 핵심 있게 자영업의 비중, 인구 소멸, 기후위기, 지방소멸, 고령화, 청년 문제, AI, 미래 먹거리, 선거제도 개혁 등 사회경제 문제와 정치적 과제를 쭉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성대모사가 가장 기억이 납니다. 다른 거 생각 안 나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네. 형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바쁜 와중에 성대모사를 연습을 하실 시간이 있으세요? 아니요, 왜 제가 처음 제도정치권에 들어간 거거든요. 91년에. 그때 이제 김대중 총재는 70석의 그걸 갖고 있었고, 이기택 총재는 노무현, 김정길, 이철, 합쳐서 우리는 8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김대중 총재께서 그걸 5대5로 양당을 통합시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그 통합민주당의 초대 대변인이었고, 저 박지원 인천 남동구청장을 지내셨던 박우석, 우리 세상의 부대변인이었어요. 그럴 때 이 양반을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참 DJ라는 분이 한 분 한 분한테 참 동지들한테 자상하게 합니다. 그래, 예를 들면 그분이 이제 우리가 뭘 좀 수고를 하잖아요. 그럼 가끔씩 이제 지금 생각하면 용돈을 주시는데 우리가 본 것만 따로 없었고 활동비 쪽으로 얼마 받았는데 그건 기자들한테 밥 몇 번 사면 다 틀립니다. 부대변인들이. 박지원 선배는 좀 형편이 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안 주고. 그래서 총재님이 부르십니다 하고 내려가면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반드시 테스트를 합니다. 최근에 김동지 변호인 뭐요? 이렇게 일단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답변을 해야 이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를 한 다음에 정말 기다리고 하고는 뒤로 돌아서서 지금 제가 지갑이 없네요. 지갑에서 그 당시는 다 10만 원짜리 수표 시절이었어요. 없는데 하나, 둘, 셋, 딱 5장만 줬어요. 많이는 안 줬어요. 그런데 하는데 그걸 그냥 주면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걸 봉투에 딱 넣으시고 거기다가 미의, 작은 정성이 내리죠. 미성 이렇게 딱 써서 주면서 김동지 열심히 공부하시오. 김동지가 성장하는 것을 꼭 지켜보고 있어요. 눈물이 핀 도는 거야. 문제는 그래가지고 올라가면 기자놈들이 또 저것도 용돈 타온 거라 알고 바로 또 고수도판에 끌고 가서 이틀 만에 다 털어가죠. 참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참 여러 가지로 내 아버지 같고 이래서 그 양반하고 많이 했는데 결정적으로 노 대통령한테 찍힌 거는 거기 보궐선거장 이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 이제 우리 당 국회의원이 아니고 거기 지역위원장, 지역 책임자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은 나를 밀고 대통령께서는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에게 그 자리를 주려고 해서 우리 치열하게 싸웠는데 노무현 또 만만치 않잖아요. 결국 이겼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말하자면 임명을 받기 직전쯤 되는데 김동지 총재가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동지 사랑하나 그랬죠. 이번 대회에서는 이거는 김총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김총현 동지가 필요하니까 김동지가 오늘 한번 양보하시고 내가 끝까지 김동지는 내가 책임져서 요만한 새파란 부대변인 그 당시 내가 30살 됐는데 당 총재가 그것도 김대중 총재가 금년 대선에는 이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양보를 하는데 너 왜 어렵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노무현한테 전화했더니 나중에 이광재 의원에 전화를 따지면 야 이 새끼야 너 그따위를 하면 정치집에 치마 이 새끼야 지켜가지고 노무현한테 좋게 지켜가 애먹었어. 이 새끼야 그래 쫙 아유 그래서 나중에 또 이렇게 사적인 그걸로 하면 야, 니 아직도 정치한다고 붙어있나? 이러고 또 놀려요, 저를. 참, 그런 저는 어떤 우리 자라서 선배들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그 김대중의 정말 그림이 큽니다. 그러면서도 꼼꼼합니다. 노 대통령의 그 열정. 절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 맞다면 그거를 어설픈 이유 때문에 자기 스스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분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고 남북 문제를 풀게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불과 우리가 봤다시피 불과 조금 우리가 방심하고 뭐한 사이에 남북 관계는 거의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또 국가 곳곳에 이게 가진 자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싫어했던 반칙 쓰는 사람들이 요즘 곳곳에 다시 이 암약이 아니라 이제는 뭐 드러내놓고 아주 공공연하게 여기저기서 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총님 노무현 대통령 성대모사는 안 되시죠? 어려워. 왜냐하면 그분이 경남 사투리를 강하게 쓰시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목소리 자체에 보면 어떤 부분에서 딱 자기가 그걸 넣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흉가. 우리 정치인들이 참 진지하고 재미없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우리 김부겸 총리님께서는 김대중 대통령 성대모사를 부단히 연습하셔가지고 또 열띤 강의 섞어주셔서 너무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총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 뭐 많은 시간이 남진 않았는데 좀 궁금하신 점 물어보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 뭐 이런 말씀 행보하는데 보태드리고 싶다 하는 분 있으면 과감히 손을 들어주십니다. 예, 곧 할머니 우리 곧 할머니들. 총선 때 좀 무거운 말씀이 있을 있는데 너무 마음에 오래도록 담아져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총선 때 그 부산에서 선거 듣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지난번 선거 때보다도 더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저번 대통령들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너무 예견하고 있었잖아요. 그 국회에서 지금 국감하는 거 보면 그전엔 저렇게 하는 공무원들을 본 적이 없는데 국회를 너무 무시하고 그런 거 보면 대통령이 저렇게 하니까 된다 생각이 드는데 부산에서 올 선거 결과만 좀 좋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게 제 마음속에 궁금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그 이유가 알면은 다음엔 그런 실수 또는 실패를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답답하고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보일까봐 텔레비전도 안 틀고 국감도 너무 괴로운 말만 나오니까 안 보고 괴로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고시 말고 건강히 사십시다. 어떻게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어요. 지난 총선 이야기할 것 없이 바로 어제 구청장 선거 보셨죠? 사실 여론조사상도 우리가 거의 다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조국 혁신당과 우리 민주당이 또 합쳐서 나중에 힘을 보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은근히 기대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쪽 각축전을 벌여줘야 지난 총선 때요. 우리 당 후보들이 우리가 정말로 한 반타작을 할 줄 알았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당 후보들 다 깜이 된 겁니다. 왜? 전직구청장. 그 전에 우리 부산 구청장 13명이 우리 민주당 출신이었거든요. 그럼 시의회 의장, 부의장 하나하나로 따져봐서 뭐 전 부시장. 그러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지에 가보면 정말이지 이제는 뭐 민주당 한번 해줘도 되네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해도 우리 이재명 대표도 2번, 저는 4번 김두관부터 쭉 가는 그 가서 문 대통령도 직접 와서 도와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이게 말은 안 하지만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엄밀한 서사가 있었겠죠. 마지막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저렇게 치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아마 어찌 보면 우리 정치에 다시 그 고질병이 우리는 애써 외면하려고 했지만 아직도 이래 암덩이처럼 남아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자꾸 이렇게 밸런스가 이렇게 무너지고 어느 한쪽이 이렇게 치우치니까 뭐예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 친구들은 약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면 하죠.
국회에서 뭐 멋대로 하시면 하시고 뭐 약간 좀 이런 것 같아요. 국가의 장래 뭐 이런 건 아무 관심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보더라도 지금 AI나 시대가 오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아까 이야기한 반도체, 배터리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가가 막 강나라마다 지금 난립니다. 그 투자를 해주고 안 하잖아요. R&D에서 지난번에 팍 깎아버리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지난번에 총선 때 대전 같은 데서 그걸 좀 봤습니다. 우리가 전사관이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암덩어리가 여전히 조금 남아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이 정부에 대해서 기대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요구는 해야죠. 국민들의 삶에 관련된 문제는 내가 너희들이 집권권을 쥐고 있으니까 좀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이러한 부분들은 민주당이 우리를 걱정하는구나. 아까 무너져가는 자영업자들 과거에 코로나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원금으로 준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 덩치가 큰 분들은 뭐예요? 전부 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 줌으로써 버텨왔잖아요. 그분들 다 뒤로 남아있습니다. 거기에다 이 친구들이 우리는 그렇게 주택값 안정에 못했다고 그리고 우리가 혼을 내놔놓고 이 정부 들어서는 거침없잖아요. 전부 빚내서 아파트 사는데 대출 막 풀어줬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겁이 나니까 최근에 조금 대출 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등등 정말 더 이상 뭐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할 수 있는 민생 문제는 몇 개라도 우리가 해주자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왜? 뭐 더 이상 기대할 거 없는데 저 싸워봐야 여러분 알다시피 뭐 우리가 아무리 요구를 한들 여사가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명태균이라는 놈이 뭐 정신 차려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오히려 정말 우리가 다음에 국가를 운영할 때는 적어도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졌다는 점은 지금 주변 국민들에 심어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3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병래 남구청장님 오셨는데 좀 늦게 오셨으니까 잠깐 일어나서 뒤돌아보고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졸고 계셔서 시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할 정도로 제거 활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잠깐 눈 감고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주로 교회에 가면 바로 늘 묵상하다가 목사님한테 들켜가지고 손에 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34살이라고 밝힌 20대 우리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선거권이 있었던 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선거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렴풋한 기억 그리고 호남 사안이기 때문에 자라온 환경에서부터 가져온 애정 어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다음에 나설 사람 그 누군가 배치자가 있었기 때문에 촛불을 들고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 문제가 있는 건 확실히 보여. 근데 그 다음은 이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물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묻게 원하는 거는 뒤에 세 분이 서 계시는데 세 분하고 나와 어떤 점이 가장 닮았다. 아니면 어떤 점은 가장 닮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것만큼은 이 세 분보다 요 점이 뛰어나다라는 그런 PR도 듣고 싶습니다. 전문이 선거법 배우면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그보다도 우리 세 분이 우리들한테 어떤 지도자였는지 하는 건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참 아까 사회자 말씀하셨는데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하지만 자칫하면 이번에 또 만약에 국민이 뭐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한 탄핵을 한다 만다로 가면 저는 이번엔 조금 비극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정말로 우리 민주당은 이 말을 꺼내는 걸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조국 혁신당이야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이번에는 제가 이제 가끔 주말에 시내를 나가보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보수 쪽 집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 이거 자칫하다가 이 양쪽이 그렇게 길거리에서 충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우리가 국면을 그렇게 몰고 가면 아마 저 사람들은 거의 뭐 맹목적으로 애워쌀 겁니다. 잘못했든 뭐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더 걱정하잖아요. 우리는 공동체의 미래를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해서 저는 그래서 국민의 인내심이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저는 표현을 요 정도까지만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진짜로 나중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그래 뭐 이 정도 아니면 니들이 담당을 해라고 흔쾌히 국민들이 우리한테 동의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최근에 우리 당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이 공무원, 훈련용 공무원이나 민간 기업인들을 저는 윽박 지르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거기 나올 때 사실은 막 조마조마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고 당신들이 왜 이런 선택밖에 못했는지 그것이 국민들한테 어떤 주름살을 주는지 그걸 그럼 어떻게 고치자는 건지 저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유도를 할 수 있는 막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우리 당의 그 임미애 의원 텔레비 그거 하시는 거 혹시 보셨어요? 세수가 왜 이렇게 펑크났냐? 자꾸 거짓말 하니까 야 법인세 깎아줘서 그렇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세수가 펑크난 거잖아. 기재부 장관이 말을 꼼짝을 못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너희들이 다시 이 펑크난 걸 어떻게 극복을 할래? 또 채권 발행해서 후배들한테 전부 떠넘길래? 아니면 지금 현재 작년 원래 합쳐서 약 50몇 조의 펑크가 났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메꿔요? 다른 거에 쓸 예산을 조정해서는 메꿀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따지니까 꼼짝을 못하잖아요. 저는 바로 우리 당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저 사람들하고는 한 단계 높은 우리 나름대로 이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역량을 실천해야 될 때가 아닌가 보고 이분들은 그 한 촉 한 촉을 우리들한테 다 보여줬죠. 나는 이제 뭐 이분을 모시고 일을 오래 했습니다만 유일한 건 뭐예요? 어지간하면 당신 말씀을 안 하시죠. 어지간하면 저는 참습니다. 안 하시는데 그게 어찌 보면 사람들한테 조금 너무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냐는 걸 오해도 받으셨습니다만 그래도 둘이 이렇게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보고를 하고 나오면서 그걸 안 할 때 옆에 기록비서관이 없을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속이 깊은 양반인데 지금 요즘 가슴앓이를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왜? 저 친구들이 좀 안 되면 정치하고 탓하더니 뭐예요? 마침내 칼끝을 이쪽으로 겨누고 있잖아요. 쉐이크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저희 광주 노무현재단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응원차 평산 책방 나들이를 11월 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님? 네. 이제 뱉었으니 분명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있으니까 한 분만 더. 예. 총리님 한 가지 좀 단순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대통령들하고 의원 내각제에 대한 거 총리님 왜 그러세요? 예, 네. 결국은 이제 아마 저는 저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아까 이제 이런 뛰어난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5년 단임이라는 게 정말 지금까지 봤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랬는지 그러기도 하고 또 그래도 과거에 우리들이 가졌던 경험 때문에 그러긴 한데요. 저는 이제 국민들이 국가의 위기 시에 최종 책임은 누가 질 건가 하는 건 내 손을 뽑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대통령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런데 너무 많은 권한이 대통령한테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조직에 있어서 항상 집행하는 쪽하고 그걸 감독하는 쪽은 서로 간에 그 라인을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검찰이 아니고요. 감사원입니다.
비주얼 보자 시스코 그걸 다 따지고 뭐 하는데. 근데 그 감사원도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대통령 밑에 있어요. 일을 시키는 것도 대통령. 그걸 감독하는 것도 대통령. 그럼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은 저는 결국은 미국처럼 의회로 넘어오는 게 맞다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보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더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거. 그리고 대법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시죠? 헌법재판관도 대통령이 추천권은 뭐 국회도 있고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왜? 이런 분들이 했던 모든 경험이 있고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봤던 이런 지도자들이 일하면 그런 것들을 다 살피겠지만 지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는 그래서 이제 상당 부분은 그래서 지금 현재 헌법을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총리가 국회 다수당에서 원하는 분이 되겠죠. 근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강력 추천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니까. 그러되면 아까 말한 대로 일상적인 국정 운영과 우리 민생과 관계되는 대부분의 업무는 총리가 내각에서 끌고 갈 수 있고 이렇게 저는 우선이라도 타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유승열 씨가 먼저 꺼내놔야죠. 왜? 국회를 지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좀 도와주죠. 국민들의 삶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해야 될 텐데 내가 오는데 뭐가 문제가 되지요? 뭐 이러고 어려야 되나? 여러분 지금 얼마나 급합니까? 내년에 군의관 안 나오잖아요. 내년에 군의관 없어요. 그냥 의사시험 막된 수련도 안 거친 친구들 일부 빼고는 없어요. 그 다음에 공중보건이 보낼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지간한 큰 병원 나오면 전대병원, 조대병원 다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적자가 그냥 막 몇백억이 쌓입니다. 왜? 그동안은 이 전공의 수련의들이 그 환자들, 일반 환자들을 받았잖아요. 지금 오늘 뭐 신문을 하는데 서울대병원에 외래 환자가 내가 선생님 제 봐주세요 하려면 62일 기다려야 된다면서요. 근데 그거는 급하지 않은 덜 급한 환자들일 거고 암 환자들은 어떻게 이런 게 바로 지금 눈앞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와 있는데 뭐 대통령이 뭐 그런데다가 보니까 뭐 여사는 곳곳에다가 뭐 온갖 일을 다 하시대요. 의료대란도 여사가 뭐 해법이 있겠죠, 그죠? 그럼 명청이라는 지금 언론 보고도 내가 한마디 했는데 그거 부럽고 사기꾼이다. 누가 봐도 사기꾼이잖아요. 지가 다 했다며. 대통령도 지가 만들었고. 근데 그런 친구 이야기를 그냥 생중계를 해드리니 이게 뭐 대한민국 진짜 그렇게 한가한 나라예요. 그런 뭐 등등.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저는 개헌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그게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아까 도저히 윤석열 정권이 하는 걸로 봐서 여기 더 기대할 게 없으면 아마 그런 운동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전직 국회의장님들이나 전직 총리나 또 뭐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분 정도면 더 한 번만 아까 저기 하얀 옷 입으신 분이시군요. 예. 저는 좀 다른 주제 코로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당시 코로나 1년 차이던 2020년 저는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그때 연일 쏟아진 뉴스를 보면서 되게 긴장했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무슨 뉴스? 매일 쏟아지는 그 코로나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좀 무서워하기도 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방역을 총괄하고 계시는 총리님께 만나서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인데 이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코로나 사태가 남긴 가장 큰 흔적이 뭘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뭐 아까 제가 좀 자화자찬했다고 또 혼돈 내시네요. 근데 결국은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되돌아갈 수 없는 가장 큰 게 국민들의 삶이 엄청나게 위협받고 특히 그동안 국내 내수시장을 바쳤던 자영업자들이 거의 몰락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자영업이 평균 우리 한 25% 정도 내외됐잖아요. 우리
국민 전체 고용과 이런 거를 감당하는 부분이 지금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 몇백만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뭐예요? 거의 삶의 그것까지 내몰렸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그 당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도 외에는 본격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데 큰 도움이 못 줬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큰 재난이 왔을 때, 그러나 뭐 물론 고마운 거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2차 유행을 한다 뭐 어쩌고 하는데 또 왜 우리 국민들한테 그게 없냐.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의 92, 3%가 전부 다 이미 항체를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백신을 맞았거나 아니면 본인도 모이는 사이에 코로나가 왔다가 갔거나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뭐 국민들이 요 균에 대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얻은 데 비해서는 우선 희생자도 돌아가신 분도 많았고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또 백신의 후유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료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이것 때문에 고발당해 있습니다. 지금 백신을 강제로 맞히겠다. 저도 고발당해 있는 상태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아픈 거는 바로 그 몇백만에 해당하는 우리들의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분들이 쓰러진 겁니다. 근데 그 후유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정권 들어와서 그분들을 돕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적절히 부추기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늘 그게 저도 가슴에 남아있죠. 다행히 그래서 그때 그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을 하면서도 정부의 방역에 열심히 도와주셨던 분이 당시 이번에 저희가 비례대표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고맙죠.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우리한테 전해줘요. 제 적답은 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고 끝낼까요? 시간 관계상 더 진행하면 안 될까? 사진도 찍어야 돼요. 간단히 한 말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총님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시는 이유가 가장 좋아하시는 사자 서거가 들어있습니다. 아유, 예.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뭐 존경하는 인물은 제가 보니까 저 만델라 같습니다. 예, 노무현 재단입니다. 아니, 우리 뭐 이 두 분은 빼고 뭐 여러분들 또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이라는 책 있을 때부터 그 김대중 선생님 번역 앞으로 돼 있어요. 그 책 구해 보십시오. 한책방에도 지금 있을 겁니다. 거기를 보면 그 사람이 왜 이제 위대한가 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노를 느끼고 좌절을 느끼고 막 뭐랄까 이 복수심에 불타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를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극복을 해가는 과정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그걸 한 것도 그 역사적인 그 짓눌림 그 트라우마를 그 연약한 인간들이 그걸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그걸 이제 버텨내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 뭐 이런 것이 바로 수상 작가가 됐던 것이고. 그 만델라 선생의 그런 게 있고 또 이 양반이 이상하게 좀 잘생겼잖아요. 할아버지가. 왜냐면 그 나이 대해서 우리도 그 나이 대해서 정말 우리 DJ 선생님처럼 그렇게 이 사람은 영어도 열심히 해요. 하듯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하고 또 사자성어. 저는 뭐 대기만성. 제가 대성학원 출신입니다. 제가 대학 때 재수를 했는데 그 당시 대성학원 출신인데 대성학원 앞에다가 대기만성이라고 써붙여 놨습니다. 그 중에서 대성자를 붙여서 그래서 대성학원이거든요. 우리 저 시골 출신들은 주로 대성학원을 갖고 또 광주 출신들은 또 종로학원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학생들은 종로학원에 예쁜 학생이 많았어요. 저는 양양학원 출신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또 열띤 강의를 해주신 우리 선수 잠룡 김부경 총리님께 큰 박수.